강우규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까지 머물렀던 블라디보스톡. 구한말 이주에 한인들이 살았던 마을과 거리가 있던 지역은 세월이 흐르며 옛 모습을 하나도 찾을 수 없게 변했습니다. 단지 한인들의 활동을 기리는 기념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 신안촌 터에 세운 기념비는 러시아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데 기여한 남편의 뜻을 이어 이곳을 관리해온 아내. Ну, как бы все равно корни у нас одни. Вот это первые корейцы, поселенцы здесь. Они же здесь многие остались. И есть потомки этих корейцев здесь проживающие. 한민족의 역사를 상징하는 신안촌 기념비.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 되신 분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나라 없는 서름을 받았는가 그 생각이 너무 있게 나요. 지금 생각에.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 독립투사들이 여기 타구이까지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너무 남달란 것 같습니다. 1910년대 한인들이 거주하던 곳을 신한촌이라 불렀습니다. 새로 한국을 부흥시킨다는 뜻을 지녔습니다. 신한촌은 해외에서 펼쳐진 국권회복운동 그리고 항일 무장투쟁의 중심이었습니다. 러시아 역사학계도 연해주에 영향을 미친 한인들의 역사를 주목하며 연구해 왔습니다. В 1917 году было создано Все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корейцев. И вот оно объединяло, активизировало вот эту национальную борьбу. Здесь стали образовываться боевые отряды, которые действовали потом во время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ья 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То есть вооруженные группы создавались здесь и переходили на территорию Кореи. Вот так примерно. 신안촌에 설립된 독립운동 단체 중 강우규는 대한국민 노인동맹단에 가입했습니다. 이 단체는 46세 이상이란 연령 제한을 두었을 뿐 남녀를 가리지 않고 회원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국권 회복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단장인 김치보는 노인들의 의열 투쟁을 이끈 지도자이자 강우규처럼 한의학과 관련된 인물이었습니다. 단장이 김치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신안촌, 블라디보스톡의 독립운동의 거점이 신안촌인데 거기서 덕창국이라고 하는 그런 약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방, 한의원 계통을 통해서 강우규 의사한테도 노인동맹단이 결성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각지의 그 선전위원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강우규 의사가 살고 있었던 요하현 지역에도 이제 선전위원이 파견됐었고요. 이 시기 새로운 조선 총독의 부임 소식이 알려집니다. 강우규는 사이토 총독을 막기 위한 의열 무장투쟁을 결심했습니다. 1919년 6월 1일 블라디보스톡에서 배를 타고 국내로 향한 강우규. 3개월 후 남대문 폭탄 의거를 실행하며 일제와 전 세계에 우리의 독립 의지를 각인시켰습니다. 두 번의 공판과 마지막 고등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사형이 확정된 강우규. 65세의 노인이 거사를 자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아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한의사이자 교육자로서 민족 정신이 굳건했던 강우규는 자신의 희생이 청년들에게 본보기가 되길 원했습니다.
1920년 11월 29일 강옥유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에도 강옥유의 기계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감상을 남기며 의연한 모습으로 순국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강옥유 열사처럼 많은 한의사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왜 한의사들은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을까요? 시작은 일제의 무단 통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는 통치 정책의 시행. 전통의학인 한의학 역시 주요 목표물이 됐습니다. 첫 신호탄은 광제원에서 진료하던 한의사들을 내쫓고 일본 의사들이 전권을 장악한 사건이었습니다. 한의학 속에 숨어있는 민족 정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고 한의학을 이용하는 그런 것만 해도 그 전통이라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사람들은 한의학을 말살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는 1913년 11월 조선 총독령 제102호를 발표하는데 면허를 받아야 의협을 할 수 있다는 법적 조치로 이를 통해 교묘히 한의학을 탄압합니다. 의생이라고 할 때 생자는 날생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메디컬 스튜던트라는 뜻입니다. 그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뜻으로 의생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건 의사가 될 수 없는 거죠. 또한 한의학을 배운 자에 한해 5년 동안만 기한이 정해진 면허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매번 갱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한의학 말살의 전주곡이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면허는 계속 이제 발급을 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영구 면허, 그러니까 면허를 받자마자 평생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면허가 다른 거죠. 1913년 의생규칙이 반포가 되면서 대충 한 5,800명 정도 한의사가 이제 면허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1942년 정도가 되면 그 면허를 받은 한의사의 수가 한 3,600명 정도로 줍니다. 한의학은 자연스럽게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조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위기에 직면한 한의사들은 일제의 한의학 말살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것입니다. 한의사들은 후진 양성을 위한 강습소를 운영하고 학술 연구와 교류를 위한 학술 잡지와 의서 역시 꾸준히 간행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민족 의학으로서의 명맥을 잇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한의학 단체를 만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이제 한의사들하고 같이 공유해가지고 학술적 교류를 하자. 그 일종의 뭐냐면 그것도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학이 이 정도로 뛰어난 의학이다.